안녕하세요. 저는 43세 여성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를 말하면 내년이면 사흘 나이가 되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에 이런 사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추석 때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 뒤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는 막내 이모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물었더니 그녀가 이 채널을 알려줬어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데도 이모가 계속해서 사연을 보는 걸 보며 엄마가 핀잔을 주셨죠. 그때 이모의 추천으로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연들을 보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가족이랑 수다 떨면서 이야기를 즐기라고 하니까요. 점점 빠져들게 돼서 주경이 한번 들어봐라고 하며 추천해 주었고 엄마도 그 사연을 재미있다며 권했어요. 이러다 보니 사연을 하나 빠지면 그것만 주제를 잡고 대화를 나누게 되어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보자며 이모에게 말했죠. 저는 겉으로는 의사로서 잘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기억력 강화와 이해도 향상을 위해 연습 문장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어릴 적을 추억 속에 잠기며 내가 과연 어떻게 자랐을까 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할머니의 말에 놀라운 답변을 준비하며 지난 일들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앉아서 여러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정말 머리에 붙은 일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 인생의 과거란 돌이킬 수 없는 선물이라 말이었다. 엄마는 돌아다니며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마의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과거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라며 미래를 걱정하며 소리쳤다. 그러자 할머니는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모든 것이 미래의 행복을 위한 단추가 되리라는 생각에 동의했다. 하지만 연휴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갈등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모의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 표정도 변하고 말씀도 달라졌다. 직유에 대한 집착과 과거의 건설로 온 가족은 약속의 격려나 무릎을 꿇고 비울 수 있는 여건만 열고자 했으나 할머니의 소리와 기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다고 하니 이모 또한 머쓱해지며 혼잣말씀했다. 할머니는 형제 자매분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힘없이 본질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뒷북을 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슬픔을 다독이라고 일컬은 것 같다라고 웃음자리에서 또 반겼다. 그리고 우연히 틀어놨던 채널에서 사연의 소식이 들리고 나니 하였으며 채널이 다 그랬던 것처럼 자기 삶을 돌아봅니은 소리들이 그의 기억에 영향을 줬다. 최근에 연휴 기간에 사연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부터 그 마음을 시작으로 그제서야 그 소중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더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모의 말처럼 사연을 적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나의 경험을 쓰며 약간의 이점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이 사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언제나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급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끔 내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혹시 멈추기 이전에 한번 해봐본 후 도록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연을 보냈던 그녀도 사연을 보내는 것이라는 내 이야기가 발간되어 나에게도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각각의 사연에 대해서 흥미를 그리며 얼마나 소식을 듣고 싶었을까? 먼저 저는 2번의 결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변하면서 제 동년배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2번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곤 했어요. 겉으로만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편견을 품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삶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나도 이런 상황들을 겪으며 삶을 보냈어요. 우선 첫 번째 남편은 제 의대 선배였어요. 그는 군에서 전역한 후 복학하여 제와 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성숙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후배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첫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힘이 되었죠. 어릴 때 친아버지를 뇌졸중으로 잃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넌 가정의학과로 정했지? 라고 물었어. 내겐 신경외과가 끌려 그의 말에 저도 마침 실습만 남은 상태에서 나는 갑자기 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응, 근데 선배, 우리 이제 결혼할 때 됐네? 우리 전부터 서로 전공이 되면 결혼하기로 했잖아. 읍싱, 조금만 기다리지. 내가 지금 그 말하려고 했는데. 잔반지하, 유경아. 우리 평생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물론 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난 너랑 죽는 날까지 함께 하고 싶어. 나도야, 선배. 아니면 누가 선배 옆에 있겠어? 그렇게 선배와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좋은 관계로 연애를 지속하다가 예정대로 레지던트가 된 이후에 그 선배와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저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사람과 저는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팠던 시기가 있다면 바로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의 같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유경실 씨, 남편이 쓰러졌어요.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어디예요? 뇌출혈이에요. 얼른 와 보셔야겠어요. 일단 응급수술은 했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게 꿈이라도 좋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남편이 그런 일 없다며 웃으며 저를 맞아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고 보니 남편은 정말 의식을 잃은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깨어나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주일간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에게나 제게나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 남편이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병원을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같은 병명으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의사라는 사람이 미리 남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죄로 괴로워졌습니다. 조금만 그 사람의 건강을 신경 써줬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마치 그 사람을 죽인 것만 같았어요. 살인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그릴 미래를 생각하며 행복했던 모습이 한순간 사라져버리니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한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애를 쓰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경아, 이제 너도 기운 내야지. 지금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너 이러고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엄마의 말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명상을 하며 잡념을 떨쳐내다가 본격적으로 명상을 습관화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명상을 하면서 제 복잡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전 남편을 가슴속에 품고 그 사람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제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 일터로 돌아가서 의사로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며 열심히 다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1년이 지난 후부터 혼자서 명상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요가와 명상을 함께하는 요가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악마 같은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속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당시에 제가 따로 운동을 한 적도 없고 워낙에 몸이 뻣뻣한 편이라서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자세도 따라하기 어렵고 덕분에 명상도 되지 않아서 쉽지가 않았어요. 열심히 배우기는 했지만 항상 저만 엉성한 자세로 요가를 하다 보니 주변 원생들과 비교도 되고 괜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자체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귀신처럼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을 걸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말을 트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유경 씨 아까 보니까 자세가 안 나온다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요. 제가 오른쪽 길을 따라간다면 차가 있다. 내가 보자니 너가 너무 신중하게 가는 것 같아. 사실 두려운 것 같아. 나는 어려웠을 때도 있지만 그저 따라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면 왜 요가를 할까?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위안이 되는 말이 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위로받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웃으며 대답해줬어. 맞아. 나는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 반성해야겠어? 고마워. 고마워. 유경 씨, 너에겐 영혼 음식 같은 게 있어? 학교 앞에서 먹는 떡볶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 알지? 그런 걸 영혼 음식이라고 해요. 뭔가를 먹고 싶어서 행복하게 먹어본 기억은 별로 없네? 아, 그런 줄 알았어. 유경 씨 몸이 얇아 보이더라. 걱정돼.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해줄게. 나는 요리사니까. 언젠가 내 식당에 와봐. 아, 정말로 가능해? 당연해. 걱정 마. 나는 쉽게 초대하지 않아. 나는 단골 손님을 우선으로 하니까. 영광이 될 거야. 그 사람은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알았어. 나도 갈게. 고마워. 신경 써줘서. 나는 아무한테나 이런 관심을 받는 게 나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 기억해줘. 그 사람은 한쪽 눈을 찡그리며 윙크를 하며 말했어. 참 귀엽고 재미있었어. 그 순간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전구가 켜진 듯한 느낌이었어. 그 사람과 대화하면 걱정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그러나 나에게는 속이 후련하지 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속 쉽게 넘어갔어. 마음이 외로워 약해진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조심해야 해. 항상 자신을 믿어야 해. 그 후로 요가반에서 그 사람이 말을 걸어주고 함께 식당에 가기도 했어. 나도 소울푸드를 만들어보고 싶었어. 소식가인 나는 그것만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식당은 작고 아기자기한 곳이었는데 일본 드라마처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분위기였어. 그 시절 그 사람과 식당은 서로 닮았다고 생각했고 의심 없이 좋았던 일이었어. 그는 내게 아름다운 조리를 소개해주는 분이에요. 먹는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성게알이 올라간 카나페를 소개해주시며 입이 짧은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조금씩 기분 좋음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작고 예쁜 카나페를 먹어보며 씹는데 달짝지근하면서 바삭한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마음에 드시죠? 정말 맛있나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한박 웃음이 터졌어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런 작은 기쁨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고마워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즐기며 드릴게요. 나는 마음을 열어주며 즐겁게 웃는 그분에게 더는 의심 없이 손을 내민 것 같아요. 처음엔 그분과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좋은 친구로 만났었지만 점차 그분이 내게 이성으로 다가오시네요. 그 사람에게 해당 건물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야?
건물주를 설득해서 그 식당을 지켜낼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결국 그 나라 카페 매출이 매우 높아져서 병원 다니시던 그 사람도 꿈꾸던 요가 교육원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온몸이 행복에 물들도록 돕는 저의 이야기인데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돈을 빌려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훈 씨,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가요? 1억이면 돼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 근데 그 돈이면 여기저기 융통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냥 포기하려고요. 왜 포기를 해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정말 1억이면 되겠죠? 언제 주면 되나요? 그러자 그 사람이 허둥지둥대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쇼였을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유경 씨한테 제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부탁해요. 되었어요? 진짜 괜찮아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건 제가 안 되겠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제가 그곳을 알죠. 성훈 씨 계좌 불러봐요. 제가 1억 보내드릴게요. 아니, 정말 괜찮은데? 유경 씨, 저 그 정도로 믿어요, 네. 믿어요. 그리고 저 성훈 씨 마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는데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렇게 저는 그 인간에게 제가 붓던 적금을 깨서 1억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미쳤었죠. 그렇게 돈을 보내주고 난 이후로 그 인간은 다시 밝은 표정으로 저와 마주하고 식당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인간이 그러고 다니냐고, 무슨 촛불과 풍선까지? 우리랑 마음이 맞다고?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유경 씨랑은 이미 2년째의 사이였고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하지만 전 남편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무엇도 모르게 펑펑 운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사람은 위로해 주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나왔던 인생 얘기를 듣고 나니 나도 귀에 날아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갖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님은 나와 성훈이가 행복하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걸 보니 다행히 하셨죠. 유경이는 성훈과 만나서 밝아졌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성훈 씨를 반대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편견 없이 성훈 씨를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니까, 유서방은 우리 유경이의 행복을 되찾아준 분이니까 우리가 왜 반대를 해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저 살게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사별한 첫 번째 남편을 잊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두 번째 남편과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남편이 음식을 해주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훈 씨,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응, 그럼 무슨 말인데? 당연하지. 내가 해준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어. 응, 정말 너무 맛있어서 나 눈물 날 것 같아. 정말 행복해. 성훈 씨, 나랑 있어줘서 고마워.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우리 식당 2호점을 냈잖아. 현재 하는 식당은 매일 메뉴가 바뀌고 있는데 새로운 식당은 이태리 식당으로 한다고. 저희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잘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자금이 조금 모자라네요. 자금은 얼마나 필요해요? 5천만 원 정도 있나요? 제가 10억 원을 빌려준 것도 갚아야 하는데
뭘로 갚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부부인데 당신의 성공은 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요식업계 거물이 될 거라고 믿어요. 물론 당신이 그런 욕심이 없겠지만 재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항상 당신을 믿을 거예요. 항상 당신을 지지해 줄 거예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그인에게 안겨받으니 마음속에 독사처럼 맴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유경아,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 행복이야. 평생 고아로 외로워 살았는데 유경 덕분에 사랑의 뜻을 알게 됐어. 고마워. 식당 2호점을 열면 아이를 가질 거예요. 우리 둘의 아이를 기대하고 있어? 남편은 바빠서 가끔은 집에 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지지할 거고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무렵에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상한 불안을 느꼈어요. 어느덧 나는 남편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있어? 아, 나 지금 음식점에 있어? 메뉴를 개발하느라 정신이 없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거야? 유경아, 밥을 안 먹었나 봐.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천천히 와. 우리 남편 진정이 어려워. 하지만 그날 새벽까지 남편은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했어요. 속으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남편처럼 갑자기 떠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계속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잠을 설친 뒤 남편과 내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비어 있었어요. 그게 내가 모르는 영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경찰서로 급히 갔지만 경찰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어른이고 남자인데 실종 사건으로 신고하려고 하니 이해 못하는 듯 해서요. 이런, 일주일이 아니라 어젯밤에 연락이 안 된 것뿐인데 실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부탁했어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경찰 형사님, 제발 제 상황을 신경 써주세요. 아이고. 이효성 씨, 졸업식 사진에서 어깨를 빌려줄래요? 아, 저는 이름을 몰라요. 그만큼 그 사장님이 있던 식당을 청소한다고 전 한 달 동안 연락이 오더니 걱정돼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을 정리하는 젊은 친구가 다른 곳으로 떠난다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묻는데 나중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정말 몰랐던 거죠. 어디로 간다고 내뱉기 전에 쓰러졌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있었어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던 모양이에요. 깨어나서 열악한 상태에서 사표를 냈어요. 그 이후로는 행방불명이 된 남편을 찾으러 전국을 헤매다가 찾을 수 없어서 어지러워졌어요. 제가 귀신에 미쳤나 싶을 정도였죠. 어찌된 일인지 정말 궁금해서 남편을 찾고 싶었는데 1년 이상 동안 전국을 누비며 찾았지만 헛수고였어요. 왜 계속 남편들이 사라지는 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자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 줄도 모르게 되었죠. 하늘을 바라보며 미쳐 날뛰듯 소리쳤죠. 그렇지 않았다면 버틸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두 번째 남편마저 행방불명으로 잃어버렸으니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정말이 세상에 없던 것처럼 남편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낯선 시골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봤죠. 젊은 사람이 왜 이리 다녀요? 그랬지요. 그때 살면 안 된다고 깨닫고 남편을 찾은 지 2년 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명상을 시작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을 찾는 것에 급급했죠. 그러던 해 아름다운 가을에 병원에서 퇴근하려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나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불러 세웠어요. 네, 김유경 씨 맞나요? 라고 무슨 말인지 상상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사라진 남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예감에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김유경입니다. 혹시 성훈 씨 아세요? 제 남편 유상훈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그 여자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유성훈이요. 그 인간이 본인이 유성훈이라고 하던가요? 그 인간 이름 유성원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인간 이름이 정식입니다. 남편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그 인간한테 당하신 모양이네요. 그럼 제가 상간녀가 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말씀해 보세요. 이 아이 그 인간 아이예요. 저도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 인간이 약에 취해서 그쪽 분 이름을 말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제발 도와주세요. 저, 그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 인간이 제 이름으로 몇 천이나 빚을 졌어요. 우선 진정하고 제 사무실에 가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조용한 제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지방에서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간이 단골로 매일 찾아오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시죠? 선한 얼굴로 좋은 이야기만. 어느 날 내게 도와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줬어요. 그리고 홀로 살던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도 생겼어요. 식당을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도박꾼이었어요. 모르게 내 명의로 사채비도 내고 그 여자의 말에 뒷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 그 여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때야 모든 게 환상이었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성이 아니에요. 이정식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겠죠? 저도 그 인간의 실체를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수배 중이래요. 여자들을 등쳐먹으면서 도박이나 하는 도중 마약까지 했대요. 마약이요? 네, 지금 마약 공급책이 잡혔는데 그래서 그 인간도 덜미가 잡힌 모양이에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고요. 저도 그 인간을 고소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갓난아이랑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 여자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먹겠다는 심정으로 내게 다가와서 찾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부정한 여자일 줄 알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여자도 피해자였어요. 배신감에 미쳐 서 있는 시간이 없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같이 경찰서로 가서 그 인간을 사기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 민사 다 걸었어요. 변호사에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제출했고 제가 받은 피해도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간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한 달 내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마약에 쩌들어서 이는 다 썩어 있고 눈은 퀭하고 그야말로 마약쟁이의 모습으로 그 인간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끔찍하던지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경아 와줬구나. 나 좀 도와줘. 유경아,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성큼성큼 그 인간에게 다가가서 온 힘을 다해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바로 쌍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엄마도 그 인간에게 뺨을 때렸어요. 경찰들도 저희의 마음을 알기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상습 도박, 마약, 그리고 사기죄로 경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활주로자 그릇사회는 내고내는 별표 범죄와 속임수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결국 중 형을 피하지 못하고 15년형을 받게 되었다. 나는 지루한 법정에 매번 출석했다. 그 사람은 마약 금단 증상으로 헛소리를 하며 약을 찾고 거의 미쳤다. 너가 죽어간다면 내 몸에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걸 알아줘. 유경아,
약을 줘, 나에게 약을 줘에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해 눈물을 흘렸다. 그럴 때 미약에 속아 그 사람을 찾아 헤매는 그 시간들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모르게도 질려서 소리를 질렀다. 죽어, 죽어, 이 악마야. 죽어버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사람의 진실을 더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은 고아로 자라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는 시골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계셨다. 그들이 그 사람을 위해 합의금과 피해 보상금을 주었다. 그들도 고박질을 당했지만 아들이 제대로 자란 줄로 생각한다. 두 번째 남편 아니 사기꾼 마약 중독자의 속아 아이를 낳고 나에게 알려준 여자는 재판이 끝나고 날 고마워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피해자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경 씨 없이는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고소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경 씨가 저를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알지만요, 우리 둘 다 악당에 속아간 것뿐이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굳건히 아이를 키우세요. 착한 사람으로 살게요. 사기, 도박, 마약 사용자는 지금 감옥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후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한 그 여자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대로 아이를 잘 키우면서 살아있다면 좋겠어요. 재판 때문에 힘들게 버티는 척했지만 몸과 마음이 지칠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잊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 의사가 많이 챙겨줬어요. 지금도 그 사람과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할지 아니면 친구로 남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커요. 그 사람도 제 곁에 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트라우마가 아직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결혼이 사기로 끝이 나고 나서 그것들에도 정이 뚝 떨어졌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명상을 하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제 상처를 치유할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니 제 부모님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희 이모가 이걸 들으신다면 저희 엄마도 듣게 되시겠죠. 엄마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엄마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의사도 되어서 자랑스러운 딸내미였는데 살다 보니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겪고 엄마 아빠한테 아픈 손가락이 됐네요. 근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단단해졌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와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아빠 속상하지 않게 잘 살게요. 딸 밑주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때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 의사가 많이 챙겨줬어요. 지금도 그 사람과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할지 아니면 친구로 남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상처 주었던 가해자에 대한 생각이 더해졌어요. 마약은 호기심으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조차 지옥으로 가는 특급표를 쥐어준다는 것이 마약의 본질이죠. 그 미친 사람이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마약을 찾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정말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말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스스로를 믿고 용감하게 살아갈 거예요. 요즘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가을과 추운 겨울에도 모두가 건강하게 잘 보내길 바랄게요. 이만 물러나야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